안녕하세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조합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의 강미정 활동가입니다. 여기 교육국장님께서 저희한테 강의 주제로 일하는 엄마의 딜레마, 살림하는 여성의 덫, 엄마의 이상적 규범을 넘어 라는 심오한 주제를 주셨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성이 임신, 출산, 육아를 겪으면서 갖게 되는 고용 단절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하지만 이 사회에서는 그 사안에 대해서 사적인 일로 치부하고 공적인 영역, 즉 정치의 문제로 본격적으로 다뤄진 적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년 전에 정치하는 엄마들이 태동하게 된 계기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저희에게는 삶과 결부된 아주 실존적이고 너무나 중요한 의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 저희 단체가 발제자로 나온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 정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성이라는 것은 여성 양육자, 생물학적인 여성의 역할을 넘어서서 살림과 육아를 하는 모든 주체를 가리키는 개념이 돼야 되고 사회적 모성으로 실현되어야 한다라고 써 있거든요. 아마 이 내용에 그 부분이 많은 부분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 주제로 잡은 거는 여성 양육자, 피억압자에서 대안적 주체로라고 써봤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지금까지 모성이라고 규정되어 했던 그 모성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여성을 되게 억제해하고 규제해 왔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두 번째로 앞서서 잠깐 소개했듯이 그 모성 신화에서 이제는 사회적 모성, 이거는 저희 단체에서 만든 개념이기도 한데요. 사회적 모성이 실현되어야 한다. 그래서 세 번째, 여성 양육자는 더 이상 피억압자가 아닌 신자유주의 시대에 대안적 주체로 서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네. 이 그림을 보면은 이 집에 엄마가 아이를 안고 이제 살림도 하면서 그 아이를 키워내고 있는 건데 표정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이거는 저의 경험이기도 했고 수많은 엄마 동지들의 경험이기도 한데요. 이제 다시 집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가장 큰 원인은 성별 임금 격차라는 것 때문에 결혼을 하고 배우자와 이제 여성 중에 누군가 한 명이 아이를 낳을 계획을 하고 아이를 키우게 되는 상황에 맞닥뜨리면은 어쩔 수 없이 누가 한 명이 집으로 돌아오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저희 노동 환경에 노동 시간이 길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가장 큰 핵심이 바로 이 성별 임금 격차 때문이기도 한데요. 주로 여성이 사회에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상반기에도 성별 임금 격차 보고서에서 보면은 그 임금 노동자의 남성과 여성의 그 분류를 했더니 거의 100만 원 정도의 어떤 차이가 있었는데요. 그거는 어떤 남성 생계 부행자는 계속 일을 할 것이라는 그 염두, 그 다음에 여성 노동자는 다시 이렇게 살림을 하고 육아라는 성역할을 맡아야 된다는 그 오래된 그 규범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제도화돼서 고착되어 있는 게 바로 이제 성별 임금 격차인데요. 그 과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거는 결국에는 대부분이 이제 여성이 맡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다시 사회생활을 한창 하다가 아이가 생기는 기쁨과 동시에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자발적인 경단녀가 되는 상황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보여지는 현상인데요. 사람들은 저희를 경단녀라고 부르지만 정말 이거는 비참하고 잔인한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역시 모든 사회에서 경쟁하면서 꿈을 이뤄라,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라, 이런 가치와 교육체제 안에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왔고 성장했고, 꼭 그런 교육과정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꿈을 키우는 게 사람의 어떤 본성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아이가 낳는 순간 사회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세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그렇게 막 아이는 정말 예쁜데 행복하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일을 잃었어요. 아니면 또 그 둘의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일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아이를 갖고 싶지만 아이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도 오고, 이 두 상황이 너무나 뻔히 보이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하게 되는 거고, 그 결혼을 하는 순간 어떤 상황이 이루어질지를 너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성도 좀 너무 슬퍼요. 저의 모습이기도 했는데, 제가 이제 첫째 키울 때는 그 육아 우울증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 아이를 키우면서 오늘은 울지 말아야지 하다가 저녁 6시가 딱 되면은 눈물이 주르륵, 그걸 알 수 없었어요. 그 감정이 뭔지를 알 수 없었는데, 나중에 이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의 어떤 감정의 어떤 격화되는 게, 그걸 육아 우울증이라고 하는구나. 그것도 이제 나중에 알게 됐고, 그 상황만 해도 이걸 되게 집안에서만 끙끙 앓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정치하는 엄마들이라는 활동을 하고서 개개인의 서사가, 여성의 서사가 너무나 다 흡사한 거예요. 유사한 거예요. 그 사회에서 없어진 여성들이 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게 사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건 되게 사회 구조적인 모순이구나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근데 여성의 양육자의 고용 단절이 그 아이를 출산했을 때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의 큰 고비가 오거든요. 여성 노동자에게 어떤 고용 단절의 어떤 고비가 두 번째로 크게 오는 게 바로 초등학교 입학 시기입니다. 이제 아이를 갓난아기부터 어떻게 해서든 황혼육아, 뭐 나의 어머니 아니면은 배우자의 어머니를 동원해서 어떻게든 키우든지, 아니면은 이제 주말 맞벌이를 하든지 하면서 그 기관에 맡기면서 7살까지는 어떻게든 키워요. 근데 8살이 되는 순간 초등학교가 이제 1, 2학년 이제 저학년의 학교 시간이 갑자기 12시 반, 1시 반으로 확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는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 그 양육자의 어떤 일하는 형태에 상관없이 다 돌본다는 게 되게, 어떤 공적 돌봄이 잘 체계화가 돼 있어요. 인프라가 있는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순간 갑자기 학교 시간은 12시, 1시로 단축이 되는데 양육자들의 노동 시간이 줄어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이에서 오는 돌봄 공백 때문에 그 여성들이 어떤 그 고용 단절의 고비가 크게 오는데요. 그 그림을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여기 나오는 그림은 제가 그렸기 때문에 제 어떤 우리 당사자로서 느끼는 그 심정 같은 걸 제가 생각하면서 표현을 해서 제가 이 그림 설명을 좀 실감나게 좀 할 수 있는데, 거의 그냥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기분이에요. 그냥 나락으로 그냥 불지옥에 그냥 확 떨어지는 심정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굉장한 자책감을 갖게 돼요.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내 꿈 쫓기 위해서 이제까지 일을 해왔는데 아이를 왜 방치하면서 그렇게까지 일해야 돼? 뭐 이런 어떤 시선도 있고, 이중 시선. 그러면서 이제 정부 아무런 공적 돌봄 체계는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지금 뭐 전국 교육공무직 본부도 잘 아시겠지만 초등돌봄 문제 잘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대한민국 엄마로서 함부로 꿈을 가진 죄값을 받아라, 이런 심정이에요. 아이 희생과 엄마의 죄책감으로 나락으로 떨어져라, 이런 느낌이에요. 왜냐면은 인프라가 없어요. 죄책감을 느끼면서 바등바등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봄교실은 또 추첨제예요. 제일 나쁜 게 선택적 복지보다 더 나쁜 게 추첨제예요. 추첨해서 노란 탁구공 나오면은 그 초등 돌봄교실에 들어가서 만세를 부르고, 그거가 흰 공이 나온 엄마들은 좌절하면서 막 자기 사표를 그냥 가슴에 품고 결정의 순간이 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면은 이 돌봄을 같이 해나갈 수 있는 국가적인 체계가 있나? 학원 뺑뺑이, 일종의 학원 뺑뺑이로 학교의 초등 돌봄이 아직 여러 가지 그 정상화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학원 뺑뺑이로 그 돌봄을 대체한다든지, 그 돌봄의 그 초등 돌봄 교실이 이미 많이 찬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학원을 선택하고, 그러니까 학원이 결국에는 엄마들의 어떤 교육적 욕심이 아니에요. 돌봄을 대체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방학에는 웃긴 게 아예 돌봄이 없어요. 초등 돌봄이 12시에 끝나고 아예 식사도 제공이 안 되고. 그러니까 굶어 있어요. 그러면 엄마는 일하면서도 또 죄책감을 느낀 거예요. 내가 일하면서 아이를 굶기고 있구나. 이런 걸 다 엄마가 오롯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심정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이제 그 초등 돌봄에 작년에 교육부에서 그 초등 돌봄을 법제화하기 위해서 초등교육법 개정안을 냈었거든요. 그 안에 학교가 그 초등 돌봄의 사무를 학교가 한다라는 게 명시가 됐었는데 그게 어떤 교원단체 반발로 인해서 무산되면서 초등 돌봄 이슈에 대해서 이제 저희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1년이 지났는데도 이 문제가 지금 교육부가 어떤 의지를 갖고 있나 잘 그렇게 희망적이지가 않다고 느껴지는데 최근 6월에 그 교육부 초등돌봄 교실 개선안을 내면서 학부모하고 간담회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자리에 가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그 안에 대해서 의견도 내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교육부 교육복지정책팀장님께서 발언하는 게, 누가 나한테 돌봄에 대해서 물어보더라. 그래서 자기는 돌봄은 사랑이라 생각한다. 돌봄은 뭐 아이들 사랑하는 거 맞지 않냐. 근데 사실 이런 사랑이라는 건 참, 어딘든 사랑 안 들어가면 뭐, 사랑이라는 걸로만 이야기 될 수 있냐는 것이죠. 되게 너무 엄마들 상황을 모르는 말이에요. 너무 모든 걸 포괄하는 듯 하지만 사실은 모든 걸 방치하는 말이나 다름없지 않나. 돌봄은 생존입니다. 저희 엄마들 상황에서 여성 양육자의 입장에서는 이 초등 돌봄을 포함해서 어떤 공적 돌봄 체계가 강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맞닥뜨리는 문제가 거의 생존의 문제. 진짜 살기 위해서 매일 사표를 가슴에 안고 아이냐 일이냐를 결정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심정인 거죠. 공적 돌봄의 부재라는 게 근데 왜 일어날까?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교육부 방과 후 돌봄의 어떤 추진 배경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등 돌봄 교실은 작은 요건 설정을 통해 그 수요에 맞게 공급을 하겠다. 그게 대전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설정이라는 거는 그 초등 돌봄 교실을 가기 위해서는 일단 조건이 있어야 돼요. 일을 하는 여성, 맞벌이, 아니면 한부모라든지 저소득이라든지 어떤 취약계층 먼저 우선 돌봄하겠다라는 건데 저희 엄마들 입장에서는 이 전제부터가 너무나 이분법적인 시선이고 여기에는 너무나 수많은 어떤 여성 양육자들을 배제한다라고 생각을 들거든요. 사실 이 돌봄이라는 게 양육자의 노동 형태에 따라서 돌봄을 하겠다는 건 되게 공급자 중심이고 애당초 아동은 모든 돌봄을 어떤 상황이든 아동은 돌봄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출발한다면 양육자를 벌써 이렇게 구분부터 하지 않을 거라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은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고 양육자의 어떤 노동 형태에 상관없이 그 돌봄을 공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렇게 분류를 한다는 것 자체부터 차별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맞벌이 하면은 꼭 임금 노동자에만 규정하고 어떤 직장에 고용된 사람만 일을 한다는 편견이 있는 건데 사실 지금은 재택을 하는 프리랜서 엄마들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아이 돌봄뿐만이 아니라 뭐 조부모의 어떤 간병을 위해서 뭐 집에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상황을 다 배제한 채 딱 일하는 여성만을 먼저 이렇게 돌보겠다 하는 것부터가 양육자의 어떤 차별을 오히려 국가가 조장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튼 이런 고용단절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제 개선안이 겨우 나왔는데 지난주에 나온 기사인데 지금 현재 초등 돌봄 정책은 초등학생 엄마들의 일할 여건을 전혀 만들어주지 않고 있다. 돌봄 법적 제도 안 만들어져 있지 법제화 안 되어 있고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아니면 보육은 또 복지부 주관으로, 그러니까 교육과 복지가 다르다는 그 선을 긋는 거에서 논의가 잘 안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 기사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학교 시간을 늘려야 된다. 근데 저희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학교 시간이 3, 4시로 늘어지면은 그 사이에 어떤 돌봄 공백이 줄어드니까 거기에서 대안을 찾고 해야 되는 건데 학교가 이제 학교 시간이 짧은 것부터가 너무나 그 돌봄 공백에 어떤 부담을 안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그 온종일 돌봄법 나왔을 때부터 이렇게 민간에 돌봄을 맡기는 거는 결국에는 민간 위탁의 어떤 복지 전달 체계로서 민간 위탁은 실패할 것이다 라면서 그거 되게 반대하고 법제화해야 된다 뭐 이런 학부모로서의 입장을 많이 냈었는데 작년 12월에 그 이제 돌봄 협의체라는 게 이제 꾸려져 가지고 각 이해 당사자 뭐 돌봄 노조 아니면 학부모 교원단체 뭐 그다음 시도교육감 다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어요. 교육부가 주최한. 그런데 결국에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교육부 차관보께서 초등돌봄에 대한 결정권은 교육청과 학교장에 있지 학생 학부모가 그거를 권한이 있는 거에 대해서 어차피 주어진 현실이다. 그거 바꿀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왜 이 여성 양육자의 주제에 넣냐면은 사실 그러니까 정치에서 되게 소외돼 있다는 거죠. 학부모로 대변되는 이 양육자의 목소리나 아동의 목소리는 정치적으로 되게 소외돼 있고 힘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정책도 진짜 이 처한 이 생존의 문제에 처해 있는 우리 당사자들의 입장이 정책으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려고 이 말을 넣었습니다. 근데 이 정치 경제적으로 여성 양육자가 소외된다는 거는 비단 어떤 초등돌봄의 문제에서만 느낀 게 아니었고요. 아이를 이제 영아기 아이를 이제 키우면서 이제 기관에 보낼 때부터 이게 되게 육아가 정치의 연장선이라는 거를 너무나 느끼게 되는데, 그러니까 4년 전에 그 유치원 비리가 한창이었잖아요. 유치원 비리로 되게 큰 문제, 이렇게 사립 유치원들의 그 기관 운영자들이 그 교육비를 사비로 이렇게 썼던 그런 것 때문에 되게 큰 문제가 됐었는데, 그런 것도 보면은 이렇게 그 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엄마들이 막 목소리를 내고 입장이 반영되는 구조가 진짜 아니고 그 국회나 법이나 다 그 이익 집단 되게 그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표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힘이 있고 그 다음에 되게 집단적으로 딱 뭉쳐져 있는 이익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원장들의 목소리가 거의 정책에 많이 반영이 되더라고요. 보면 여기 이제 그 유치원 원장님이 계시고 국회가 있고 그 다음에 사법부가 있고 거기 딱딱 뭉쳐서 운영의 자율성을 딱 보장하는 그 구조에서 그 엄마들이나 양육자들은 진짜 기울어진 운동장일 수밖에 없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저희 단체가 뭐 유치원 3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되게 많은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지금도 그 유치원 3법이 통과됐다고 유치원 비리가 없어지진 않았거든요. 더 교묘해지고 더 안 보이는 방식으로 그 회계 편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거를 어떤 국가적으로 딱 그 잡아낸다기보다는 되게 그 집단의 목소리가 정치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정말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고 왜 우리는 여성 양육자들이 이렇게 수적으로 많은데 왜 우리는 어떤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없는가에 대해서 너무 답답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사실 따져보면 통계로도 바로 느껴질 수가 있는데 그 21대 국회의원들 당선된 그 통계를 보면은 남성 비율이 81%고 평균 나이가 54.9세, 평균 재산이 21억입니다. 아무리 여성 양육자의 입장을 대변해서 좋은 정책을 내려고 해도 공감대가 이미 너무 틀리고 이 상황하고 너무 괴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희도 이해할 수 없어요. 이 평균 재산 21억이 뭐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감도 안 오고 나이가 일단 너무나 이렇게 아이를 다 키운 분 혹시 뭐 얼마나 가사에 크게 가정 내 민주주의를 이루셨을지 모르지만 나이대로 봤을 때도 이미 아이를 다 키워본 사람들의 나이고 일단 뭐 젠더로 뭐 따질 건 아니지만 일단 남성이 우월하고 그런 상황에서 엄마들이 이제 여성들이 열심히 뭐 이렇게 사회생활 하다가 결혼하면서 겪게 되는 그 고용단절 문제를 공감대가 일어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 정당과 정치 권력을 점유한 중년 남성들의 엘리트 정치, 뭔가 공부를 많이 하고 전문적인 사람들이 해야 된다는 그 정치, 기존의 정치에 문제는 양육자와 아이들은 없다는 거. 그 점에서, 이 문제 해결점이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저의 모습을 나왔는데,
한창 때, 이 첫째, 둘째 키울 때, 한 명은 안고, 한 명은 이렇게 끌고 가요. 그러다가 이제 첫째가 유모차에서 일어나요. 그러면 여기에 있던 뭐 짐들이 다 쓰러지고, 아니면은 막 신발도 샌들을 못 신어요. 이거, 이렇게 쑥그려서 아이 안고서 이렇게 신발을 신을 수가 없으니까 거의 슬리퍼만 신고 다녀야 되고, 막 이러면서 막 아이 키우는 이러면서 사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일과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더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힘든 것도 사실이에요, 양육자들이. 그런 상황에서 근데 그럼 누가 해결할 거냐? 이런 독박육아 뭐 사회적 해고되고 맘충 소리 듣고 막 황혼 육아로 다 이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다시 육아에 들어오게 되는 이 상황을 누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근데 지금 기성 정치에서는 없다는 거지. 일단은 그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공감대가 제일 형성이 안 되고 그런 거에 대한 너무 그 답답함과 이 문제의식이 있는데 저도 근데 이런 돌봄에 대한 거를 너무나 늦게 알았어요.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알게 된 거예요. 보이지 않는 노동이 있었구나. 그거를 저도 이제 한창 제가 이제 결혼 전에 사회생활을 활발하게 할 때, 저희 엄마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한테. 니녀는 네가 혼자 잘난 줄 알아.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뭘 하면은 혼자 잘난 줄 아냐? 그러면은 그게 막 공감이 안 된대. 엄마가 왜 그렇게 말을 하지? 이랬는데, 제가 아이를 키워보면서 육아를 해보니까, 내가 나가면서 그 집안에서의 내가 나가고 잘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게 먹거리를 제공하고 뭐 이렇게 빨래를 하고 내 방을 정리했던 누군가의 그 노동이 있었구나. 그 노동 없이 내가 있지 않았구나라는 거를 그러니까 상대화하는 거.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한번 상대적으로 나의 상황을 지켜볼 수 있는 시각을 여성 양육자이기 때문에 그거를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하고 또 대부분의 엄마들이 딸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서 키웠어요. 네 일하고 엄마처럼 살지 말고 살림하는 애 엄마 되지 마라 하면서 또 물 묻히면서 살지 마라 뭐 이런 말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교육평등을 경험한 지금의 그 한창 회자되었던 82년생 김지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세대들은 되게 똑똑한 엄마들이고 막 그렇게 했는데 막상 이제 결혼하면서 이제 독박 육아가 시작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오는 괴리감으로 엄청난 그 상실감을 느끼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 과정에서 경험해보니까 내가 몰랐구나. 내가 되게 내 중심적으로 살았구나. 사실은 이 보이지 않는 노동이 있긴 해. 그런 일종의 그 재생산 노동이라고 하잖아요. 그 노동이 있었기 때문에 더 좋은 뭐 그런 생산적인 노동이 있는 거고 그거를 깨닫게 된 거죠. 저 역시도. 그래서 왜 보이지 않았지? 이런 질문도 하게 됐어요. 왜 알지 못했을까? 그러니까 아이를 딱 키울 때 너무 어려워. 왜냐면은 사회가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되고 어떻게 그 육아를 하는지를 가르쳐 준 적이 없거든요. 그 고등학교 정규과정에서도 뭔가 능력 있고 어떤 전문적인 사람으로서 성장하는 거에 대한 교육은 있었지만, 돌봄이라는 거,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살림이라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새로운 뭔가 다시 자라나는 존재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런 교육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너무 어려웠어요. 첫째 막 키울 때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젖병을 어떻게 씻는 것부터 해서 애가 울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뭐 그런 것도 너무 모른 채 막 맞닥뜨리니까 되게 힘들었는데 그러면서 근본적인 질문이 생긴 거지. 왜 안 알려줬을까? 엄마 되는 거에 대해서 왜 안 알려줬을까? 꿈이 뭐냐고 묻기 전에 그 꿈을 꼭 갖지 않더라도 이렇게 나중에 만약에 뭐 이렇게 양육자가 됐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를 왜 국가 교육은 말하지 않았지? 뭐 이런 질문도 하게 되고 저 스스로도 엄마 되면서 되게 속았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되게 꿈만을 물었지 그 교육에서는 되게 꿈을 키워라, 네 꿈을 실현해라라고 했지 노동교육을 가르쳐지지 않았다는 거 그런 거랑 아니면은 뭐 진짜 어떤 자유에 대해서 존엄의 자유에 대해서 단지 어떤 소비 살자유에 국한시키는 어떤 자본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깨닫게 된 게 또 엄마 노릇을 하게 되면서 그런 것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소비에 대한 문제도 되게 있는데
이게 공적인 영역에서 이 육아의 방식을 가르쳐 주는 게 없다 보니까 시장이 그걸 가르쳐 줘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육아템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사면 이렇게 아이가 잘 잘 수 있어요. 이거 물고 자면 아이 완전 꿀잠 자고, 이 국민 매트, 국민 장갑, 국민 대문 장난감, 뭐 국민 뭐 매트 뭐 하면서 이걸 꼭 사야지만은 뭔가 그 육아가 꼭 성공할 것 같이 많이 욕을, 그 마케팅적으로도 시장에서 그거를 포섭을 해요. 그러면은 이게 필요할 것 같아 하면서 사고 결국에는 소비를 통해서 아이를 키우게 되는 상황, 국가는 뒷짐지고 있고 그 삶과 육아에 대해서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거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이걸 방향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은 안 되겠다라는 문제의식이, 그러니까 저희 단체에서 이제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에는 사실 그 모성신화라는 거에 갇혀 있다. 지금의 엄마들의 모습은 숭배이자 동시에 혐오, 어머니라는 상, 되게 숭고하고 희생하시고 뭐 낳으시고 기르셨던 그 어머니의 상이 있는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뭐 아줌마라고 하잖아요. 되게 어떤 젊음과 그 미혼의 어떤 여성만을 여성으로 상징하는 그 기준에서 그 이외의 어떤 여성들을 다 하나의 범주화시켜서 그냥 아줌마라고 부르는 일종의 혐오죠. 그 사이에서 되게 분열되는 자아의 느낌을 갖게 되고 거기서 움츠러들기도 하고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래서 어머니로서 되게 우대해주면서 어머니로서의 어떤 특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굉장히 또 힘이 없는 존재, 되게 혐오되고 소외되는 계층으로서 또 엄마가 동시에 이 양가적으로 겪게 되는 상황이 이 한국 사회에서 엄마로서 겪는 건데, 그래서 이제 맘충이라는 것도 되게 실제로 그렇게 막 혐오하고 그런 거를 제가 경험해 본 적이 없지만 더 큰 문제는 자기 검열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맘충 하니까 카페에 가서도 아이가 이렇게 뭐 물건 흘리면은 화들짝 놀라서 먼저 막 이렇게 닦아버리고 막 신경 쓰고 자기를 계속 검열하게 되는, 그거에 되풀이 되는 상황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게 굉장히 갑갑한 거죠, 사회가. 그래서 여성의 경우 그 어머니로서 정체성과 사회인으로서 정체성에서 매일 갈등해요. 엄마로 살 거냐 아니면 아이 저렇게 방치되고 그렇게 할 거냐, 배고프고 있고 뭐 어린이집에서도 뭐 간식 없어서 배고프고 하는데 엄마가 뭐 하냐, 아이 키워야지 이러면 또 내 일을 포기해야 되나, 뭐 그런 갈등, 태길의 상황에서 되게 분열적인 자아로서 막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상적인 어머니 상과 또한 일도 열심히 해야 돼. 마치 아이가 없는 것처럼 일을 하든지 아니면은 일이 없는 것처럼 아이를 전념할 것인지, 그 태계된 그 이분법적인 상황에서 슈퍼우먼이 되기를 되게 강요하는 거죠. 근데 사실 슈퍼우먼이 진짜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생각돼요. 저도 뭐 일을 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아이도 키우고 있지만 뭐 하나를 다 완벽하게 하려고 막 바등바등 해도 뭐 하나를 놓치게 되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막 집안이 막 당장 나가야 돼. 막 일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막 집에 막 보여요. 막 정리가 안 된 게 보이면 저거라도 좀 치우고 가야 되는데 완벽하게 집안도 치우고 그다음에 일도 잘해야 돼 하면서 그 치우고 가면은 지각하게 되고, 도저히 이걸 이룰 수가 없는 그 딜레마에서 막 허덕이면서 여기 엄마는 밥을 들고 있고 이 엄마는 또 시계를 들고 노동자로서 완벽하게 살면서 또 아이 그 살림과 육아를 막 동시에 해내려고 하는 이 상황이 사실 그 어떤 여성을 정말 슈퍼우먼의 어떤 능력치를 요구하는 그 한계 상황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여성 노동자는 또 언젠가는 어머니가 되겠지라는 그 생각 때문에 아까도 성별 임금 격차 얘기했듯이 임금과 승진에 이르기까지 어머니냐, 너 아이 키우면 다시 갈 거잖아 이런 거나, 아니면 노동자로 그냥 아이 안 키우고도 살 거지, 이런 태기를 하는 걸 강요받거나 강요를 태결하지 못할 바에는 그냥 완벽하게 살아라, 이거에서 겪는 엄청난 프레셔가 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보면 사회가 보면은 공사 영역에 위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적 영역이라고 하면 일터로 상징되는 곳, 거기는 공적인 영역이고, 집은 사적인 영역, 편안함, 휴식의 공간. 그 다음에 공적인 영역은 어떤
근대 서구 사회 남성의 중심의 사고가 이 어떤 모더니즘의 어떤 근간이 이뤘듯이 그게 이어져서 남성을 어떻게 주체로 딱 상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부양자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리고 일하지 않는 여성은 자연스럽게 피부양자가 되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사회, 민족, 국가를 대표하는 게 공적인 영역이라면 가족을 대표하는 거는 여성, 그 다음에 모성의 담지자로서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오는 그 위계가 거의 성별 위계하고도 같이 가는데, 여성이 하는 일은 가시화가 안 돼요. 이거는 집안일, 한마디로 집안일로 치부되면서 그 노동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 노동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돌아가는 건데, 이렇게 지탱하고 있잖아요. 이 상을 지탱하고 있어요. 이렇게 일을 하면서, 육아를 하면서 지탱하면 위에 중간에서도 설거지도 하고, 여기 집안일도 하면서, 그게 계속 굴러가기 때문에 사회생활도 할 수 있는 건데, 그 위에 무겁게 지탱하고 있는 게 공적인 영역에서는 정말 전문가로서 뭐 사회생활에서 뭐 정치적인 목소리도 내고 하는 거는 공적인 영역, 아주 이게 확고해가지고, 집안에서 일어나는 거는 그냥 개인적인 일들이지, 아니면은 그냥 뭐 여성이 당연히 해내야 되는 일, 뭐 그런 식으로 구조화가 돼 있는 거죠. 여기에서 이 경계가 이런 경계 때문에 현재 어떤 돌봄 노동에 대한 뭐 평가절하 같은 것도 다 비롯된다고 보이거든요. 그걸 이제 구조화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엄청 설거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많이들 가부장제라고, 이거를. 그래서 가족, 국가, 민족이라고 대표되는 그걸 상징하는 그 국가라는 체계는 사실은 그 어머니라는 존재를 통해서 그 어머니의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활용하면서 되게 유지되었다. 저의 그런 극단적인 생각이 아니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는 거라는 점을 밝히면서 유지가 되어 있어요. 사실 모성이라는 거는 정치적인 거예요. 모성이라는 거는 본능이 아니고, 본능이라면은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이걸 익숙하게 할 텐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너무 어려워요. 처음 맞닥뜨리는 그 존재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는 길러지는 거예요. 그거는 알아가야 되는 건데, 모성을 본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본능이란 건 하나의 이데올로기다. 신화예요. 왜냐면 만들어진 거예요. 왜냐면은 근대적인 주체를 남성으로만 한정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했는데, 그 모든 인간에는 그냥 딱 남성이거든요. 모든 인간의 조건은 그 주체는 남성이지, 여성은 그 인간에 포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평등이라는 개념하고 안 맞는 거예요. 평등하려면 여성도 평등해야 되고, 동일하게 동일 노동으로 동일 임금 받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모성이라는 걸 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어머니의 일을 해야 되는 그 숭고한 영역, 그 가사와 누군가를 돌보는 영역이 모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적인 영역에서 해내야 되는 걸로 이렇게 만들어져 온 거죠. 근데 이거는 쉽게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거를 뭐 전복하자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고, 이건 굉장히 오래된 인류의 역사에 엄청난 오래된 되었기 때문에 이걸로 바꾸는 건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도 이걸 자각하고 이 다음에 그래도 대화 타협의 어떤 방안을 모색하는 게 있어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여성은 사실 시민에서도 배제됐고 노동자로서도의 정체성보다 항상 성 역할이 우선시돼요. 그래서 아무리 사회생활 프로페셔널하게 일하는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어머니가 되는 순간 그 역할이 우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성 역할의 수행자로서 여성, 즉 어머니는 곧 또 사적인 존재, 집에 머무는 존재, 누군가를 돌봐주는 존재로서 그렇게 딱 이렇게 사회가 여성을 이렇게 딱 규정을 짓고 있는 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사실 우리가 뭐 젠더 충돌 요즘에 많이 얘기하잖아요. 뭐 젠더 갈등, 20, 30대의 어떤 젠더 갈등을 막 부각시키고 그거를 뭐 세대적인 문제로 막 얘기하고, 그런데 그거는 되게 편협한 시선 같고, 사실은 그 체제, 가부장제로서 공사 영역에서 성별 위계로 나뉘었던 그 오래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게 최근에 어떤 드러나는 이슈 정도가 아닌 것 같고요. 되게 근본적으로 있어 왔던 문제고, 그건 결국에 권력 관계의 어떤 충돌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의 여자의 문제가 아니고 권력의 문제였던 거예요. 권력의 문제. 권력을 가진 자와 권력을 가지지 못한 자의 어떤 차이. 그러니까 애당초 이렇게 양성 평등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균질한 조건이 처음부터 아닌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떤 차이, 생물학적 차이 때문에 남성의 역할이 있고 여성의 역할이 있다. 그게 아니라 권력이라는 게 차이를 규정해 왔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성들이 겪는 이런 고민의 근저를 좀 이론적으로 찾아가다 보니까 찾게 된 어떤 이야기였고요. 그렇다면 이런 모성 신화에서 겪는 고통, 이게 단지 여성의 고통만은 아니에요. 남성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은 남성도 똑같이 그 아이를 잘 키우고 싶고 아이하고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있고 같이 양육하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성한테만 규정되고 어쩔 수 없이 노동의 어떤 시간, 노동 시간 때문에 그렇게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서 누구나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그런 고민을 엄마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엄마들이기 때문에 또 정치에서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저희 단체는 정치하는 엄마들이 정치를 해야 된다. 이 평범한 엄마들의 정치야말로 진짜 정치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런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부터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정상과 비정상이 있고 공적인 사회 문제가 있으면 사적인 집안의 문제가 있고 이렇게 분리하는 거가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립적으로 보는 거. 그 대립적인 보는 사람의 주체는 누구냐? 서구 근대 남성의 어떤 모델을 그대로 하고 있는 그 시선에서는 어떻게 세상이 딱 그렇게 양분될 수 있을까? 그 양분되는 순간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수많은 타자들이 배제되는 상황에 폭력이고 곧 혐오가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인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중심과 주변을 나누는 게 굉장히 폭력이라는 생각한 게 정상가족에 대한 규범으로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은 제도적으로도 그 가족이라고 일컬어지지 않는 문제도 있고 또 이주노동자의 문제도 있고 분명히 우리 사회의 구성원인데 이주노동자는 제도권 밖에 있고 굉장히 수적으로 많은데 제가 수치는 정확히 모르는데 지금 농어촌의 어떤 노동력은 거의 이주노동자들이 해내고 있거든요. 그 이주노동자가 없으면은 우리 식탁 위에 그 농산물이 올라올 수 없는 상황인데도 보이지가 않아요. 이 사회에서 되게 배제된 존재처럼 다뤄지는 것도 이 정상과 비정상, 중심 주변을 나누는 이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비롯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좀 이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좀 공부를 좀 하게 되더라고요. 이거 이제 이 맥락을 좀 설명을 하려면은 뭐 이런 걸 좀 참고를 해야지 이게 이어져서 좀 어디서 찾아봤는데 그 근대의 어떤 합리적인 개인이라고 설정했던 그 주체상이 이런 거였대요. 어린 시절도 없고 노후도 없고 의존하는 사람도 아니고 오롯이 자기 자신이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개인을 그냥 주체로 본 거예요. 시장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환경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그 상호작용을 오직 시장에서 가격이라는 대화수단으로만 한다. 뭐 이게 이제 근대 시민 주체의 어떤 형성 과정에서 나왔던 뭐 100년 전에 쓰여진 어떤 주체라는 합리적인 주체의 어떤 상을 이야기했던 말인데 이렇게 분리된 인간, 누구와의 도움도 받지 않고 누구와의 영향도 받지 않고 또 어린이였던 적도 없고 나이도 들 리가 없는 이렇게 힘이 아직 있고 젊음을 유지한 남성으로 상정되는 그 주체상만을 중심으로 보고 그 사람이 정상이다, 비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던 그 세계관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진 것이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돌봄에서 어쩔 수 없이 의존적인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실 모든 인간이 다 그렇죠. 어렸을 때, 어린이였을 때 어떻게 주체적으로 딱 판단하는 상이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의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존재들을 배제하고 주변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체제였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배제된 사람들, 그러니까 어린이를 되게 하찮게 보는 거, 노키즈존의 문제도 어린이, 약자, 의존하는 게 당연한 존재들에 대해서 함부로 배제하고 오지 말라고 하는 거. 그런 것도 다 이런 사고방식인 거죠. 나는 젊고
딱 불편하고 뭔가 이렇게 막 시끄러울 수밖에 없고 떠드는 그런 존재, 뭔가 이렇게 혼자서는 잘 못하는 존재는 나는 받지 않겠다. 이런 태도는 이렇게 자기는 마치 어린 시절도 없었고 더 늙을지 않을 거라는 그 짧은 그 찰나의 인생의 찰나의 순간을 기준으로 보면서 그렇게 사람을 배제하는 그런 상황, 그런 게 되게 우리 사회에 많이 만연해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모든 인간은 태어나서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간 아니면 평생을 거쳐서 타인으로부터 돌봄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라는 존재인데 이거를 너무 간과해 왔던 거예요. 누구나가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고 돌봄을 언젠가는 누구한테 자기가 받은 만큼을 전해야 되는 게 인간의 어떤 생애사적인 어떤 숙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되게 배제를 하면서 나왔던 모든 어떤 폭력, 그 사회의 어떤 폭력의 문제 아니면은 뭐 그런 게 다 비롯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의존하는 게 당연하다. 저희가 이제 엄마들이다 보니까 그런 고용단절 같이 어떤 여성의 어떤 노동의 문제도 이야기를 하지만 동시에 되게 아동인권에 대해서 많은 활동을 했거든요. 어린이 생명안전법이라든지 뭐 맥도날드 사건에 대한 뭐 법적인 대응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유치원 3법 뭐 등등 약자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목소리가 사회에서 나오지 않으니까 대변하고 의존하는 게 당연한 그 상황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그런 걸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이건 당연하다. 그래서 이렇게 역량으로 성과로서 그 성취해야 될 그 개인상을 넘어서서 이제는 공동체가 시민으로서 역량을 창조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환경이 돼야 되는 게 새로운 어떤 사회로서의 어떤 전환의 어떤 패러다임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믿고 있고요. 공동체로서 시민, 오롯이 주체로서 합리적인 개인으로서 나가 아닌 누군가와 돌봄을 받고 돌봄을 받는 사람으로서 그 공동체 속에서 개인이라는 것이 하나의 어떤 새로운 시민의 상이고 정치하는 엄마들이 보여줘 왔던 활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상호 의존적인 문제 중에서 그것만 이렇게 정상, 비정상 아니면은 뭐 주변화, 중심 이렇게 하나만 분리하는 건 사실 가능하지 않다. 사실 그 문제들은 다 중첩돼 있고 되게 상호 우전적인 문제인데 한 개만 분리해서 그렇게 바라볼 수가 없다.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게 마치 그런 거잖아요. 자연은 정복의 대상으로 본다든지 인간을 딱 중심으로 보고서 자연은 정복의 대상, 자연은 소유할수록 더 많이 갖는 자가 이기는 거고 더 정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속도의 경쟁이라든지 그래서 경쟁을 통해서 합리적인 개인이 경쟁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거 많이 얻으면 그건 타당하고 능력이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러면서 어떤 속도에서 오는 더 많은 속도를 내야 되는 사람이 더 이렇게 우월한 사람을 보여지는 그 체계에서 그걸 넘어서야 된다. 지금 사회는 지금 뭐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뭐 이렇게 변화의 시기를 요구하고 계속 이제 그 재생산 노동의 중요성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너무 필연적으로 느끼는 게 더 이상 이렇게 왜냐면 이제 코로나 자체도 이제 자연이 저희를 이제 다시 그 정복의 대상으로 봤던 자연이 이제 다시 인간한테 이렇게 일종의 어떤 공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바라보는 거는 더 이상 그런 시선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 타자를 그렇게 정복의 대상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성찰적인 메시지를 주는 거라고 계속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보는데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누군가 내 중심으로 타자를 대상화하는 그 시선 자체부터 반성을 해야 된다는 거를 많이 느꼈고 그게 어떤 엄마가 가진 또 정체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이 이제 엄마가 되면서 굉장히 약자로서의 경험을 하게 되면서 그간의 어떤 가치관을 되게 반성하면서 보면서 어떤 내가 이제 약자가 되어 보니까 이게 되게 대상화되는 게 문제다라는 거를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사실 나를 설명하는 거는 딱 여성이라고 할 수 없다. 하나로만 규정할 수 없다. 내 안에는 수많은 정체성이 있고 나뿐만이 아니라 타자들도 다 수많은 정체성이 중첩돼서 나온 거기 때문에 하나의 집단으로 범주하는 거는 되게 위험하고 그렇게 나온 제도나 정책은 모든 사람들한테 그거 누릴 수 없고 누군가가 배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 그 근간에
뭔가 어떤 하나의 집단을 하나의 정체성으로 보는 그 이분법적인 시선에 대한 비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나라는 자체도 수많은 정체성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를, 이런 성찰력을 가진 걸 제가 아이랑 책을 보다가 아이 그림책에서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이게 딱 맞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 책을 찍어왔는데, 이게 이제 그림책이에요. 한 미취학 아이들이 주로 보는 요시타케 신스케라는 일본 작가가 쓴 이게 정말 나일까라는 되게 재밌는 그림책인데, 거기에서 자기를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나는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어야 돼. 나는 있는 곳에 따라 역할이 틀려지니까 그때그때 알맞는 행동을 해야 돼 하면서, 출동이다 해가지고 일본으로 가서 가족들과 있을 때는 이런 모습, 할머니하고 있을 때는 또 할머니하고 지내는 관계에서 오는 나라는 모습, 또 혼자 있을 때 막 이렇게 코 파면서 만화책 보는 나, 그냥 학교에서는 뭐 수업하기 싫어서 있는 그런 나, 그다음에 수영장에서는 얘가 뭐 배영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배영 잘하는 친구, 또 친구들하고 있을 때는 뭐 웃기기 잘하는 친구. 정말 다양한 관계 속에서 정체성이 이루어진다는 걸 되게 통찰적으로 보여줘서 저는 너무 재밌다라면서 이걸 찍어왔는데, 이게 꼭 이 아이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이게 참 통찰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인간 사회를 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성이라는 집단도 동질적이지가 않아요. 여성이라는 한 집단, 엄마라는 한 집단으로 규정하는 순간 수많은 또 그 안에 차이들이 다 배제되거나 주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 점을 이 그림에 제가 덧입혀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는 그 아이가 출동했잖아요. 여기서 쏙 들어갔는데, 이제 여성을 여기에 쏙 넣으면 이 기계를 탈탈탈탈 하면은 계급으로서 여성이 설명되는 것도 있고, 저도 그냥 평범한 어떤 계층의 어떤 여성, 아니면 인종, 뭐 황인종의 여성일 수도 있고, 뭐 그게 한국 사회에 살기 때문에 그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뭐 민족으로서 뭐 한국 사람이라는 걸로도 표현이 될 수가 있고, 뭐 나이대로 봤을 때도 뭐 나이가 중요해지는 문제에서는 그 나이로 대변되는 여성의 상이 있을 거고, 또 뭐 정상인으로서의 여성만 있는 게 아니라 비장의 여성으로서만 여성이 있는 게 아니라 또 장애 여성도 당연히 우리 사회에 있잖아요. 그런 또 모습도 있고, 또 성 정체성의 부분에서도 여성의 모습이 다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 균질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 근대 중심, 남성 중심의 사고에서는 그걸 딱 이분법적으로 여기 아니면 여기라고 생각하는 거에서 엄청난 그 갈등이 있어 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되게 정체성이 본질적이지가 않고, 모든 차이가 있고 되게 상대화돼 있고, 때에 따라서는 이런 정체성이 중요할 때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또 내가 엄마로서도 있지만, 내 안에는 또 이 사회를 뭐 살아온 30대 후반의 여성으로서의 어떤 정체성도 있고, 뭐 이런 다양한 모습이 섞여 있다. 그래서 이제 딱 규정할 수 없다. 그 사회적 관계 속에서 구성되는 거다. 정체성이라는 건. 그러니까 모든 차이의 어떤 가로지르는 상황에서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거다. 그래서 여성이 다 똑같다라고 하는 순간 그 내부의 어떤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거에서 억압이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게, 사실은 뭐 2년 전에 그 숙명여대 뭐 트랜스젠더 입학 사건에서 굉장히 어떤 젊은 여성들이 그거를 되게 보이콧했었던 일이 있었잖아요. 여성이 아니다라는 걸로 규정을 하는 거죠. 여성은 딱 생물학적 여성이라고 한다. 근데 그거 역시 여성을 여성으로 환원하는 것 자체가 가부장제인데, 그거에 반격해서 온 페미니즘이 그런 여성은 여성이 아니다,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라고 배제하는 거는 여성이란 범주를 딱 하나의 여성으로만 규정했다는 거에서 오는 뭐 폭력이 있는 것 같고, 다양한 수많은 정체성이 나라는 걸 형성해 왔듯이 여성이란 집단 하나를 규정할 수 없다라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여성주의라면 여성주의라고 할 수 있는 나아갈 방향, 그 정치하는 엄마들로서 바라보는 시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걸 왜 얘기했냐면, 제도가 그렇더라고요. 제도가 너무 이걸 하나로 규정하면서 오는 문제가 되게 많고, 정상가족이라는 그 시선, 정상이라는 거는 딱 엄마, 아빠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자녀가 있는 그 가족만을 정상이라고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미혼모는 뭐 아버지, 부양자인 남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 아이가 제도에서 전혀
그 도움을, 아니, 제도에서 어떤 주체로서의 목소리가 전혀 소거된 상태에서 나오는 문제도 많고, 또 이주 여성의 또 딱 정상의 한국 여성이 아니라는 이유로 엄청난 차별과 뭐 주거권 박탈과 막 이런 걸 다 겪고 있는데도 제도 개선을 할 생각을 안 하고 있고, 노동부에서 이런 문제들이 다 결국에는 이런 이분법적인 어떤 정체성이 하나라고 생각하는 그 시선에서 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건 갑자기 그렇게 이제 그 시선으로 봤을 때 이런 것도 굉장히 이상한 거죠.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 장난감 사러 가면은 매장에서 딱 남자아이 거는 파란색으로 다 칠해놓고 여자애는 핑크색. 그래서 마치 여자애는 딱 이런 장난감을 사야 될 것 같고 남자애는 가서 블록을 조립해야 될 것 같은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어떤 여성다움 남성다움을 어렸을 때부터 그 규범을 보이지 않게 학습화시키는 이런 사회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이런 걸.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게 어렸을 때 생각, 습득된 그런 성 역할에 대한 편견이 나이 들어서 쉽게 바뀌지가 않고, 거기서 비롯되는 문제가 흔히 젠더 갈등이라고 하는 공격적인, 서로에 대해서 공격하는 성향이 나오게 되는 게 바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보이지 않는 역할을 규정하는 거에서 온다고 봤어요. 문화적으로나 뭐 물질적으로나.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는 뭐 별개적으로,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문제 제기를 했던 게, 국가인권위원회에 작년에 그 영유아 제품을 색상으로 성별 구분하는 거는 성차별이다라는 거를 인권위에 진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태어난 아이가 젖꼭지를 무는 그 젖꼭지가, 놀이개 젖꼭지가 아예 블루색은 남아용이라고 써 있고 핑크색은 여아용이라고 써 있고, 그 속옷도 보면은 네이 같은 것도 핑크색으로 칠해놓고 여아용, 공주, 왕자용 막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색상 선택을 제한하는 거고 인권 침해다라는 걸로 해서 올해 1년 6개월 만에 그 결과가 이제 사안으로서는 각하됐지만 이거를 의견 표명으로 해서 이거 성차별 맞다, 시장에서 이걸 좀 개선하길 바란다라는 인권위의 결과를 얻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시정 요구했던 6개, 7개 업체가 그걸 홈페이지상에서 성별을 제거하고 이렇게 시정을 요청한 대로 좀 받아줬던 사례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는 게, 결국에는 이렇게 딱 성역학을 고정시키는 이런 학습이 나중에 들어서도 엄마의 역할 아니면 남성의 역할, 그런 걸 규정짓는 게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활동도 하고 있고, 정말 바쁘게 이 활동 저 활동 진짜 딱 하나로만 규정할 수 없어요. 저희 단체가 이 자체예요. 그냥 저희 단체 자체가 태생적으로 이 편견에 맞서기 위해서 나왔고, 목소리 없던 엄마들의 목소리를 되게 의제화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어느 한 곳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어요. 그냥 다 연결돼 있어요. 엄마라는 정체성이 그렇잖아요. 아이를 키우는 육아에 관심이 있는 엄마로서의 정체성도 있지만,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환경 문제도 문제고, 당연히 경쟁 중심의 이 교육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거에서도 목소리 내야 되고, 그러니까 교육적인 문제에서도 의지를 던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뭐 중대재해처벌법 같이 우리 아이도 노동자가 될 수 있는데, 그 노동자에 대한 그 노동 환경의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또 우리 문제인 거예요. 다 이렇게 다중적 정체성을 갖고 있는 단체다 보니까 활동을 엄청 문어발식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래서 성과를 좀 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시장 전반에 변화가 있기를 계속 요구할 생각이고요. 근데 이게 되게 너무 그렇지, 그냥 너무나 이게 근데 질문하지 않으면 그게 너무 익숙한 환경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되게 웃긴 상황도 이루어져요. 이게 그냥 재밌어서 그냥 우픈 상황이어서 이걸 하나 캡처해 왔는데, 실제로 크레파스 온라인에서 판매하면은 파란색은 남아용이라고 써 있고 핑크색은 여아용이라고 써 있고, 두 색깔 아닌 노란색은 중성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중성은 뭐 노란색으로 선택해야 되고 이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웃긴 상황까지 이루어지는 게 너무나 그 성역할에 대한 그 고정관념이 너무나 이 뿌리 박혀 내려있기 때문에,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에서 오는 게 이런 색상에 대한 편견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근데 단지 이런 아이들의 장난감에서만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니고, 뭐 TV만 틀면은 그냥 쉽게 볼 수 있어요. 아빠
슈돌의 뭐 슈돌인지 그런 육아 예능 프로그램에서 뭐 장윤정 최근에 나오는 활동 보면은 뭐 옷차림이나 뭐 집에서 하는 모습 보고 아재 윤정 뭐 이런 식으로 그걸 딱 이렇게 규정을 짓는 뭐 멘트들 막 있고, 이거는 너무 사례가 많아서 딱 접을 수 없는데, 미디어가 너무나 그런 성 역할에 대한 편견을 강화시키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도 되게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 있고요. 목소리를 그래서 내죠. 그런 건 좀 편견이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 장난감 보면 엄마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시정 요구해가지고 결국 이게 그 소꿉놀이 아니면은 그 아이 돌보기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이런 것도. 이렇게 딱 역할 규정 짓는 것부터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했지요. 또 전에 얘기하려고 했던 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 그러니까 여성 양육자야말로 이제까지 정치 경제적으로는 소외됐지만 그 경험을 바탕으로 그런 어떤 편견에 대해서 경험을 사회적 약자가 되어봤고, 되게 계급이에요. 한마디로 엄마는 하나의 계급인 것 같아요. 제일 후순위 막 이런 그런 어떤 약자로서의 경험은 동시에 소외된 사람들과의 어떤 연대의식의 어떤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는 되게 역설적인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주류로 살아본 사람들은 절대 알 수 없는, 아니면은 엘리트로 살아온 사람들은 절대 반영시킬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게 왜 잘못됐는지, 그 다음에 뭐 또 양육자로서 다음 세대는 좀 더 나은 세상이 될 수 있길 바라는 그 마음의 동력을 얻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그런 게 하나의 어떤 강점인 것 같고, 이 사회의 대안으로서 뭐 엘리트, 이제까지는 정치도 뭐 엘리트 남성 중심의 정치가 망가뜨렸어요. 이 사회를 더 양극화시키고. 근데 거기에서 뭐 목소리를 낸다고 스피커라고 되는 그런 어떤 진보적인 자산가들은 결국에는 뭐 그냥 이미 그걸로 많은 득을 얻은 사람들의 목소리, 그러니까 얼마나 뭐 사회를 바꾸겠습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진짜 대안적인 주체는 우리 같은 평범하지만 그 사안에 대해서 절실함을 갖고 있고, 그 어떤 약자로서의 연대의식을 가질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우리야말로 어떤 시민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성 양육자가야말로. 그래서 이제는 그 어떤 숭배냐 혐오냐, 어머니로서의 숭고함이냐 아니면은 뭐 아줌마 맘충으로서의 혐오, 이런 이분법 역시 누구의 시선이냐, 왜 나를 그렇게 보냐, 난 그런 사람 아니다, 누구의 시선이냐 하면은 그렇게 양분해서 봤던 그런 어떤 근대 남성 중심의 사고방식,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 이 사회는. 그래서 우리 역시 그런 엄마들 간의 차이를 드러내야 되고, 누구나가 근데 꼭 남성이라고 생성되는 그 사람들도 다 자기 내부에는 그 타자성이라는 게 있고, 차별을 한두 번은 겪어요. 아무리 여기서 엘리트고 뭐 남성이라고 해도 뭐 주류 뭐 미국 백인 사회에 가면은 또 인종적으로 차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자기가 처하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다 어떤 정체성이라는 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분법적인 시선을 넘어서야 된다. 그래서 다양한 타지들 간의 소통과 어떤 사회적 모순 속에서의 어떤 성차별 관계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의 어떤 가치관이 우리랑 같은 사람끼리 모여서 뭉쳐서 힘을 내자, 그리고 뭐 그거 우리가 타자되고 상대해야 되는 힘없는 존재들을 뭔가 지배하고 소유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넘어서서 소통하고 대화하고 연대할 수 있는 이 가치, 감성을 가진 우리 엄마들이야말로 뭔가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대안적 주체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걸 느꼈던 게 작년에 올 초에 이제 LG 트윈타워 청소 노동자 그 여성분들의 그 파업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한번 인터뷰하러 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로비에서 이제 만나서 이야기도 듣고 했었어요. 왜냐면 이제 이 가사 돌봄의 같은 동일한 수행자로서 그 폄하돼 있었잖아요. 되게 노동이 되게 폄하돼 있는 상황에서 노동권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데 힘없는 사람들이라고 되게 아무튼 힘든 투쟁이었는데 되게 결실을 이뤘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있기까지 되게 씩씩하고 되게 힘있게 되게 투쟁하신 부분이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들었던 되게 중요한, 되게 간과할 수 있지만 저는 되게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봤어요. 이 김 조합원님의 어떤 말씀 중에서 이렇게 했대요. 왜, 어떻게 그렇게 투쟁을 지속할 수 있냐? 힘들지 않냐?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그렇지 않냐 했더니 그 사람들이 계속 연대해주고 이렇게 용기 주고 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근데 내가 사실 나 이런 운동도 몰랐고 이제까지 이렇게 싸운다는 것도 몰랐는데 해보니까 내가 느낀 게 윗세대 어머니들은 왜 부모님 모시고 또 자식 눈치 보고 그렇게 살았다면 자기는 그 중간 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간 세대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당했으니까 자기 역시 약자의 감성을 갖고 있지만 막상 시어머니가 됐을 때 시집살이 당한 사람이 나중에 며느리를 더 시집살이 시킨다는 그런 말 있지 않냐. 실제로 또 그렇잖아요. 여성이 여성을 더 이렇게 자기도 한때는 이렇게 억압자의 위치였는데 만약에 이렇게 또 어머니 상으로서 이렇게 시어머니의 어떤 권력의 위치에 있으면 또 억압하잖아요. 그런 상황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게 되게 많은데 내 세대에서도. 근데 내가 이 활동을 해보니까 노조 활동 해보니까 나는 아들이 결혼하면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러니까 그 며느리한테 내가 말 한마디라도 좀 부드럽게 해주면 상대방 마음이 편하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다라고 하는데 저는 되게 이게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딱 자기 중심에서 생각하지 않고 상대의 입장을 배려하고 이 사람을 어떤 지배하고 뭔가 내가 위에 있다는 위치에 있지 않고 동일한 위치에서 뭔가 대화할 수 있고 소통하려는 이런 태도가 결국에는 어떤 대한 세력의 어떤 힘이 아닐까. 결국에는 또 투쟁을 해서 또 성과를 얻으셨잖아요. 이런 마음이 좀 속도로 봤을 때는 속도 경쟁에서 안 나올 수 있고 뭐 이런 우리가 가진 그 기존의 어떤 경쟁 체제에서 보는 그런 시선으로는 이게 뭐 되게 불리하고 되게 약해 보일 수 있는 힘이지만 이 힘이야말로 대안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 중에 지금 이주민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도 노동권 투쟁에 대해서도 좀 함께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결국에 우리가 이제 먹거리를 막 만드는 주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디서 이 먹거리가 어떻게 생산되어 있는지 제대로 노동력을 보장받으면서 올라온 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작년 말에 숙행님의 어떤 사망 사건을 보고 굉장히 노동권뿐만이 아니라 거주권 자체가 아예 배격당한 상황에서 그 수많은 노동자들이 이런 뭐 이렇게 깻잎이며 배추며 그런 걸 다 길러서 농작물이 우리 입으로 들어온다는 걸 접하게 되고 이거는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 여성 노동자의 문제 똑같이 공감을 했어요. 왜냐면은 우리도 아줌마 아니면 누구누구 엄마로 호명되면서 여성 양육자의 권리와 인권이 침해당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이 이주 노동자도 딱 이주 노동자라는 그 하나의 개념, 하나의 어떤 정체성으로 그 이름 뒤에 가려진 수많은 그 사람들의 삶과 사랑과 그 사람들의 우정과 그 인간관계가 있을 텐데 그런 거 다 배제된 채 그냥 싼 값에 뭐 당연하게 막 부리듯이 그렇게 일을 한다는 거에 자체에서 그들의 이름은 이주 노동자가 아니라는 걸 끊임없이 상기해야 된다. 그거 우리가 처했던 그 감성에서 봤을 때 이거 공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그 이주 노동자의 그 노동권 투쟁에서도 지금 좀 같이 하고 있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연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연대가 돼요. 너무 당연하게 그게 이렇게 연결 되는 건데 그래서 그때 한 번 다녀왔어요. 그 농장을.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낌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배추를 키웠는데 우리가 먹는 배추 속에 사실 피눈물이 있는 거예요. 그 이주 노동자, 그걸 키워왔던 사람들의 손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고, 주거 환경 너무 열악하고, 막 그 비닐하우스 막 거의 뭐 환기며 아니면은 그런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하루에 막 12시간 노동하고, 그 안에 진짜 완전 너무 위험해요, 위험해. 안전도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그거와 역설적으로 완전 푸른 농작물을 키운다는 게 너무 이 사회의 이율배반적인 문제라고 너무 생각이 들었고 굉장히 계속 함께하고 싶은데 노동부나 공무원들,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공감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한번 저희가 그래서 그 해당 그 농장을 고발했거든요. 노동부에. 그래서 이제 그 노동 담당자를 만나면
이게 왜 문제인지를 전혀 공감을 못 하는 거예요. 그 벽을 어떻게 깨야 될까? 결국에는 우리가 제도적으로 아니면 법적으로 이거를 변화시키려고 이런 시민활동을 하는데 그 막상 맞닥뜨리는 그 관료의 어떤 무감? 무감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무능력 앞에서 어떻게 이걸 더 넘어서야 될까? 저 사람들이 움직여야지 결국에는 좀 제도도 바뀌고 하는데 거기에서 되게 벽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걸 저희 전국 교육공무직 본부는 이런 노조 활동을 오래 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는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또 어떤 활동을 했냐면은 이제 사유리 씨의 방송 출연을 되게 반대했어요. 왜냐면은 비혼의 아이를 출산했다는 이유로 이 혐오 세력들이 그 방송을 출연을 금지하라. 그런 사람이 나오면은 어떤 건강적으로 되게 이거는 위험하다. 뭐 이런 논리로 그걸 출연을 막 금지하는 걸 KBS 앞에서 계속 하는데 그래서 저희도 그걸 반격 지지한다는 입장에서 비혼모 가족은 비정상 가족이 아니다. 사유리 가족은 건강하지 않은 그 건강가정 기본법에 포함되지 않다고 해서 건강하지 않은 가족이 아니고 오히려 건강가정 기본법의 그 구조를 뜯어고쳐라라는 그런 기자회견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의 그것도 동일한 어떤 그 입장에서 정상이냐 위기냐로 나눌 수 없는 복잡한 개인들이 처한 상황이 지금 현재 어떤 가족의 형태가 계속 그렇게 부단하게 바뀌고 있는데 법제도적으로는 계속 그거를 정상 가족, 건강한 가족은 그 두 이성적인 부모 아래서 태어난 자녀로만 구성된 그 사람을 가족으로 구성하는 데서 오는 엄청난 배제와 차별이 있다는 것 때문에 이것도 되게 나서서 지지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보살핌이 필요하고 연약할 권리가 있는 사람들을 개별적인 존재로 보고서 그 가족을 구성하는 거는 하나의 권리다. 가족의 형태가 다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누구나 평등하게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라는 걸 메시지를 좀 많이 사회에 좀 이렇게 좀 반영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저희 목차에서 이제 그럼 뭐냐 모성 신화에서 벗어나서 어떤 게 되느냐 하면은 그런 어떤 생물학적 여성만이 모성이라고 하는 그 시선에서 넘어서서 살림과 육아를 하는 모든 사람을 그냥 모성이라고 거기에 다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더 나아가서 우리는 공동체적인 개인으로서 사회적 모성을 실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개념화한 게 이제 저희가 이제 집단 모성, 사회적 모성이라는 말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대안적 주체로서 엄마만이 가질 수 있는 그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시민의 어떤 모델, 공동체적인 개인으로서의 어떤 상이 저희가 쭉 해왔던 활동에서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이제는 그 모성 신화에서 넘어서서 집단 모성이야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다. 그리고 이제까지 보여지지 않는 비가시화된 그 여성의 역할이라고 규정되었던 가사와 살림의 어떤 중요성, 그거를 어떤 공적 체계 안에서 아우를 수 있는 것만이 이 사회의 어떤 대안이다. 팬데믹 시대의 어떤 대안이다라는 것까지 계속 쭉 활동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생각인데,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단체 초창기에 우리의 슬로건을 뭘로 할까? 정치하는 엄마들은 어떤 슬로건을 갖고 이야기를 할까라고 했을 때, 이제 한창 이제 노동 문제가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빠에게 육아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박수 쳤어요. 좋지, 육아 참여 같이 해야지, 평등하게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누가 한 명이 손을 들면서 저는 남편이 없다,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거기에서부터 이제 엄마는 수많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차이들이 있다는 걸 그때 저희는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꼭 우리도 역시 편견이 있었던 거예요. 정상가족의 편견이. 당연히 아빠가 육아 참여해야 돼. 사실 근데 거기서 아빠가 없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아빠 혼자 아이를 키우는 상황도 있고, 아니면 조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상황도 있고, 그런 개개인의 어떤 수많은 차이를 담아낼 수 없었던 슬로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그런 걸 근데 목소리가 배제되지 않고 누구나가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게 저희 단체의 어떤 특징이거든요. 어떤 이걸 정책을 만드는 사람 아니면은 좀 리더형의 누군가가 내리는 어떤 메시지만 이렇게 동의 불동의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의견은 개진을 다 누구나가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토론 문화에서 오는 어떤 계속 일종의 진보라고 하면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계속 생기는데 거기에서 아 맞네 여성의 정체성이란 거 되게 다양하듯이 양육자가 처한 상황도 되게 다양하고 그거를 아울러야 된다라는 걸 되게 많이 느꼈고 그래서 이제 그 슬로건은 빠지고 집단 모성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 가치관으로 계속 여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제까지 말한 어떤 돌봄의 중요성,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사람이라는 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의존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다. 그거를 서로 돌봐주고 돌봄을 받는 언젠가 내가 나이를 들면 누군가 또 나를 돌봐줄 거고 지금은 내가 육체적으로 아직 힘이 약한 누군가를 돌봐준다라는 그런 사회상을 만들어야 된다. 라는 거를 저희 정관에 담았어요. 그러니까 처음 소개 때 말했던 그 정관의 어떤 전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그래서 그림도 이렇게 그린 게 이 정관을 사람들이 함께 만들었다는 걸로 그러니까 누가 한 명이 그거를 딱 멋지게 쓰는 게 아니라 토론을 통해서 계속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들이다 보니까 이게 공간적으로 이동의 제약이 있다 보니까 이 텔레그램에서 밤에 육퇴 후에 모여서 막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글로. 그런 식으로 계속 이게, 그러니까 이런 SNS 발달이 없었으면 정치하는 엄마들도 없었거든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 재우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반영하고 수정하고 해서 이런 정관을 만들어냈는데 이렇게 함께 이렇게 다 톡닥톡닥톡닥 이렇게 이 사람이 이런 역할을 하고 이렇게 저희 단체에서 또 하나의 특징이 이어달리기라는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처하면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몰라요. 그러니까 직장인 뭐 이렇게 남성 중심의 이렇게 사회로 규정된 그 노동 환경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아이를 키워보고 아이를 맡아본 사람은 너무나 공감 문제가 아이한테 너무나 많은 변수가 생겨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제대로 정시에 출근하려고 해도 아이가 그날 열이 난다든지 아이 막 피부 두드러기 난다든지 아니 온갖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가다가 사고가 난다든지 교통 뭐 어디를 좀 다친다든지 그런 상황에서는 그걸 다 이해해 주는 거예요. 저희끼리는. 그럴 수 있지. 아, 나도 그래 봤으니까 알아. 내일까지 누가 보도자료를 써오기로 했어요. 근데 간밤에 열이 나 어떻게 못했어요? 그러면 언니 제가 할게요 하면서 또 누가 이어서 하고 그렇게 해서 이어가는 거. 괜찮아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 하면서 이걸 성과로 보는 게 아니고 아 그러면은 할 수 있는 사람이 투입은 아니지만 이렇게 이어서 하자라는 문화도 있고 또 제가 언니라는 말을 썼는데 어떤 나이나 아니면 성별로 구분하는 순간 그 사람을 딱 이렇게 하나의 좀 좁은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서 어떤 장벽이 생기잖아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우리나라 연령주의나 뭐 그런 게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거 아예 없애려고 그냥 처음 만나도 그냥 언니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그냥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평등한 관계 안에서 나오는 대안이 좀 더 나을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문화를 계속 만들어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까지 왜 이렇게 여성을 엄마라는 정체성은 왜 두 가지 이중 노동에서 그러니까 밖에서도 노동자로서 살아오는데 동시에 집안에 오면은 가정도 편안함의 공간이 아니고 남성은 집에 오면은 그게 휴식의 공간이지만 여성 노동자가 집에 오면은 거기도 또 노동의 공간인 거예요. 할 일이 있어요. 거기도 막 집안일이란 게 이중 노동의 어떤 부담을 안은 채 살아가야 되고 근데 그 근본 개념을 넘어서려면은 어떤 그 공사 영역의 위계를 넘어서서 모든 돌봄, 그 근처에 있었던 이제까지 보이지 않았던 여성의 역할, 아니 어머니의 역할이라고 한정해왔던 그 돌봄이나 살림의 역할이 공적으로 나와야 된다. 공적으로 나와서 이거를 왜냐하면은 사람이 의존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혼자 독립적인 주체는 없기 때문에 그런 이제 철학을 좀 담으려고 사람은 삶의 어느 기간 동안 누구나 생명 유지를 위해서 의존하게 되고 그게 너무 당연한데 근본적인 건데 그 가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까지 한국 사회는 그거를 국가적 책임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고 출산휴가, 자녀 교육, 뭐 가사노동, 간호을 그냥 집안일이라고 폄하하면서 엄마에게 전가해 왔다.
모성과 모성애라는 이름 아래 많은 여성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어 왔고 아줌마 만충이라 불리는 혐오와 비하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사람을 낳고 기르는 거는 돌봄과 살림이라는 거는 꼭 우리 사회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도 너무 필요한 일인데 더 이상은 엄마 여성 개인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 이제는 가족 공동체, 지역 공동체, 국가가 함께 해야 되는 책임의 영역이다. 그래서 모성은 생식적 어머니와 분리해서 모든 주체가 다 돌봄과 살림을 하는 누구라면 다 모성을 갖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 사회는 집단 모성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게 이제 저희가 이제 던진 메시지고, 아마 이 강의의 어떤 맥이 다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 이 강의를 이렇게 요청했을 때 저희 단체가 낼 수 있는 목소리는 바로 이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정상가정 분류에서 이렇게 범죄에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정상으로 치부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 제도를 뜯어 고쳐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포용해야 되고, 또 그 가족 구성원 간의 성평등한 관계를 법제도적으로 보장해야 된다. 근데 이걸 누가 하냐? 정치적인 문제다, 이거는. 그리고 이런 거는 정치 참여를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치 참여를 되게 적극적으로 해서 정치하는 엄마들이라는 단체를 창립해서 이 모순을 해결해 나가겠다라는 게 이제 저희의 기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고민이 이제 초등돌봄의 문제에서 이 관가의 관계, 이 사람들이 이 무감한 이 관료의 이 사람들의 어떤 생각을 어떻게 바꿀까? 이 생존의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공감 못하고 이렇게 아예 그냥 3시 하기론, 4시 하기론 해서 제도 전체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전혀 거기까지 나아갈 생각조차 안 하고 그냥 1시간 늘려서 6시간 초등 돌봄을 그냥 돌봄에 1시간을 더 늘렸다는 거에서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1시간 늘린 거에 이렇게 의의를 두고 이런 상황에서 더 나아가야 되는데 그 답답함이 있는데, 그래서 돌봄이 단순히 맞벌이 부부의 자녀를 이렇게 돌봐주고 관리한다는 걸 넘어서서 돌봄의 가치는 결국 미래의 가치, 이 나라의 미래의 가치니까 이거를 더 법제도적으로 포함해야 된다라는 거를 더 이렇게 의제로 끌어내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약자로서의 어떤 억압자였다면은 이런 어떤 속도 경쟁이라든지 아니면 성과주의, 효율성, 특히나 엘리트주의, 여기에서 결국에는 그 엘리트주의가 그 사회를 좋게 만들었느냐 아니라는 거는 뭐 저만의 생각이 아닐 텐데요. 그런 어떤 또 기득권, 어느 순간 그 시민으로 상정되는 사람들이 가진 어떤 기득권 안에서의 정체된 부분, 그런 거에서 대안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다. 여성 양육자, 아니면 노동권 없는 노동자, 아니면 주권 없는 인민, 뭐 권리 없는 시민, 이런 사람들이 다시 시민 대기로서의 어떤 정책성을 부각시키고 목소리를 내는 것만이 이 사회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확신을 하고 있고, 저희 같은 평범한 엄마들의 진짜 정치야말로 이런 양육자의 문제나 아니면 아동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개선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적 주체로서 저희는 이제까지는 사실은 이 사회에서 되게 깨고 싶은 게 그 엘리트주의를 되게 깨고 싶거든요. 엘리트가 바꾸진 않았거든요. 유치원 사법을 엘리트가 바꾸진 않았거든요. 그 다음에 어린이 생명안전법을 엘리트가 개선시키진 않았어요. 그런 어떤 약자의 목소리, 그런 거를 되게 근본적으로 다루고 되게 목소리를 내고자 했던 이런 평범한 사람들의 어떤 절실함이 세상을 좀 더 이렇게 앞으로 나가게 했기 때문에 저희의 어떤 과제는 진짜 엘리트주의를 좀 깨고 싶거든요. 그래서 전문가의 영역이 아니고 사실 약은 약사에게, 정치는 엄마에게 맡겨달라 하는 당사자 정치를 굉장히 말하고 있습니다. 네, 거의 마지막인데, 그래서 이제 제안을 주셨기를 여성 양육자가 엄마가 되는 순간 일하는 엄마로서 되게 딜레마도 있고 되게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편으로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괜한 죄책감을 살아야 되고, 또 아니면은 살림하는 엄마로서의 덫이 굉장히 또 심각해요. 그 진짜 거의 실존적인 문제예요. 왜냐면은 아이를 딱 등원시키고 그 사이 시간만이 딱 오롯이
그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딱 그 기준이. 아이를 등원시키고 기관에서 뭐 돌봄을 받는 그 시간 동안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삶의 패턴, 안에서 오는 되게 자괴감, 행복함도 있지만 그런 것도 있고 되게 모순적인데 그런 어떤 덫도 있고 눈치 보여. 왠지 또 사랑해서 만난 그 배우자가 왠지 눈치를 줘. 경제적으로 막 이런 것도 갑자기 생기고 제도에서도 나를 제외시켜요. 나는 국공립 어린이집 보내고 싶은데 국공립 어린이집 기준은 일단 맞벌이, 거기서부터 차별을 받고 뭐 이런 상황에서 오는 되게 모순적인 상황이 있는데 그런 거 결국에는 이상적 엄마로서의 신화 규범을 깨야 되는 거고 그건 누가 깨트리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이 당사자로서 그다음에 엘리트만이 정치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직접 경험한 사람이 나올 수 있는 진실한 그 목소리가 힘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거에서 대안적 주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희가 되게 작은 단체지만 되게 목소리에 어떤 힘이 좀 있었던 게 누구도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희가. 그러니까 어떤 기자가 기사를 받아 쓰려고 해도 뭐 통계나 어떤 전문가들이 내는 통계에서 오는 객관적인 데이터는 있지만 그 현장에서 맞닥뜨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목소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그렇게 막 얘기를 했거든요. 그 누구나가 마이크를 잡아요. 저희 단체 안에서는 그 위계가 없고 기본적으로 뭐 누구 엘리트 뭐 누가 이렇게 발언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뭐 놀이터 문제에 절실함을 가진 엄마 아니면은 뭐 교통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이걸 해결하고 싶은 엄마 그런 사람들이 의제를 막 끌어가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면은 뭐 그렇게 또 그 의제를 또 공론화 시키기도 하고 막 이런 형태여가지고 조금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어떤 새로운 시민상. 근데 더 나아가서 일단 제가 이제 사례를 제가 이제 단체로만 들었지만 사실 너무 많죠. 그 주체로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이들도 그렇죠. 아이들도 정치적 주체가 돼야 되고 너무 목소리가 없이 마치 없는 것처럼 그 목소리가 없다고 해서 없는 존재처럼 취급하고 있잖아요. 노키즈존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돌봄의 문제에서도 학교의 주체는 학생인데 전혀 학생의 입장 관점에서 바라보는 제도가 나오지 않고 그런 것에도 학생도 정치적 주체가 돼야 되고 뭐 이주 노동자도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치적인 주체로서 서야 되고 뭐 이런 입장에서 그 대안 정치로서 라고 했으면 저희가 그런 모습을 좀 활동을 통해서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되게 할 일이 많은데 더 적극적으로 그 어떤 뭔가 이런 고정된 틀,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에서 오는 그런 편견이라든지 굳건한 어떤 그 엘리트 정치에 대한 판 이런 것도 계속 막 깨고 싶고 근데 맨날 시간은 없고 아침에 다 애들 막 보내고 막 밤에 육퇴하고 좀 일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고 더 많은 여기 조합 동지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주시면 또 감사할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준비하면서 좀 막 공부를 해야 됐어요. 막 활동은 막 했지만 이 맥을 정확히 몰라서 이거 강의를 하려면 또 나름 또 정확히 알아야지 이걸 설명하는데 대충 알고는 설명을 못 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하면서 막 찾아보기도 하면서 이렇게 강의를 마련했는데 어느덧 좀 준비한 거는 다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단체에 관심이 있으시면 검색창에 회원가입증 ORG를 치면은 또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창이 생기니까 그것도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 이상으로 저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